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학 개론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introductory 한 거니까 그 각 분야의 주요 부분만을 발췌해서 전반적인 그 개요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강좌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기초편이라고 제가 강좌명을 붙였습니다. 현장에서 오랫동안 이 영어학을 강의해 보다 보니까 개론서들도 나름대로 다 수준이 있고 또 수많은 개론서 중에서도 특별히 많이 사랑받는 그런 개론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공으로 가시기 전에 또는 어떤 특정 시험, 뭐 예를 들면 교원 임용 시험이라든지 또는 전공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초라고 했기 때문에 개론이라는 말 자체가 기초인데 거기서 다시 기초이기 때문에 더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해하고 외울 거 정확하게 외우고 굳건한 토대가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 오랜 기간 동안 대학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영어학 개론 강의를 한 그 현장 경험에 정말 그 정수와 진수 최선을 다한 그 노력들을 한번 기록으로 남겨보고자 합니다. 여기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물론 화면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이 강좌를 수강하시는 분들 자체가 고급 학습자 상당히 수준이 있는 영어 학습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화면에는 등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아껴서 컨텐츠가 정확하게 여러분과 동시에 보면서 전달될 수 있는데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고요. 따라서 별도의 교재는 없습니다. 화면 자체가 교재니까 여러분께서 필기를 하시든지 뭐 캡처를 하시든지 뭐 아니면은 뭐 영어학 개론 기초 강의 노트를 하나 만드시든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가 26강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여러분 26강 다 정리해봐야 대학 노트 한 권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훌륭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이거에 조금 살을 붙인 제가 보통 학교에서 잘 쓰는 그런 강의 노트를 마지막에 구성을 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할지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는데 그 조금 진행이 되면서 말씀드리고요. 이 책에 그 제가 많이 참조했던 책이 이제 그 Linguistics for Non-Linguists 프랭크 파커의 그 다음에 Contemporary Linguistic Analysis 오그레디 거, 그 다음에 An Introduction to Language.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영문과 1학년 들어와서 처음 봤던 책인데 그때 많이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나죠. 그리고 저의 그 스승님이셨던 전상봉 교수님의 영어학개론 한국문화사건, 그다음에 2009학년도 이후에 교원 임용 기출 문제가 우리의 그 이해를 확인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종종 등장할 때가 약간 변형된 형태로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가 늦었네요. 저는 영어학 박사 이광희라고 합니다. 현재 한양대학교 영문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은 전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26강을 통해서 뭘 할 건지를 한번 둘러보는 시간. 그러니까 이제 정상 어떤 산의 정상 정복을 앞서서 내가 어떤 루트를 갈 것인가, 그죠? 를 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어, 우리는 그 음성학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형론, 그 다음에 영어의 역사, 보통 영어사라 그러죠. 기타 연구 분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에서 주로 강의를 잘하는 이제 과목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어학 개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사 강의를 제가 주로 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뭐 이런 화면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처음 고백이지만 저도 처음에 강의할 때는 어느 순간까지는 학생이었고 언젠가부터 교수였죠. 그 얘기는 혼자 공부해서 강단에 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어느 틈엔가 전문가가 돼 있고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걸음마 시절이 있고 또 성장해 가는 과정이 있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그 처음 아마 이제 1학년 학생들이 이 강의를 많이 들을 것 같고 그 다음에 4학년 중에서는 강의를 들은 지 오래됐거나 아니면 특정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영화 개론을 봐야 되는 뭐 예를 들면 임용시험 같은 그런 경우 있죠. 에,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한다고 쫄지 마시고 배워서 오래돼서 다 까먹었다고 낭망하지 마시고 금방 잡힐 수 있습니다. 오늘 첫 강좌를 통해서도 내가 이렇게 나가야 되겠구나. 자, 한번 보시죠. 처음에 우리 음성학 의문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성학 의문론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성학은 소리고, 그렇죠? 음운론은 소리의 체계다. 소리와 소리의 체계입니다. 보통 그 개론서에 보면은 음성학이 빠져 있고 포놀로지가 있으면서 앞에 뭐 자음, 모음 이렇게 다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음성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음성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소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강에서 만들어지느냐. 그래서 어떤 거는 자음이 되고 어떤 건 모음이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그 자체가 음성이고 그러한 음들이 어떻게 배열이 되고 어떤 식으로 변화를 이루는가 하는 게 음운론. 우리가 다음 화면에서 보게 될 음운론. 그러니까 사운드 시스템, 소리의 체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머리에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시죠. 그렇죠? 여기 만약에 우리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제가 잘 못 그리지만은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사람의 얼굴에서 말을 해가지고 공기 중으로 소리가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이 누군가의 귀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음성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세 가지 부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관심이 있는 게 이 사람의 입이죠.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이 부분, 특히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자주 쓰는 단어예요. 자주 쓰는 단어에서 그렇죠? articulate, articulate 동사, articulatory, articulation, 그렇죠? 소리가 만드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articulatory phonetics 하면은 조음 음성학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공기를 진동해가지고 여기 있는 화살표대로 나가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음향이죠. 음성학, 어쿠스틱, 그렇죠? 어쿠스틱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귀로 듣는 거 오디오라 그러잖아요. 오디토리, 그렇죠? 그런 건 이제 청각 음성학.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언어학, 그러니까는 어문학 계열에서의 학부에서는 주로 요 부분을 다루는 거죠. 요 부분을. 그래서 요 부분이 대체적으로는 포놀로지라고 하는 것의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articulate 돼 가지고 구강이나 또는 그 우리 코나 뭐 여러 가지 그 조음 기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자음과 모음 소리 그 자체 그것이 이제 음성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살짝 녹아 있는 그런 차원이죠. 그래서 음성학은 사운드고 음운론은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PLA나 LPA로 시작되는 단어가 있을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우리나라 말에 남이라는 글자를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여러 가지 답이 나올 겁니다. 이건 안 된다. 난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있다. 본 적은 없지만 가능하다. 근데 그건 뭐냐?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자음 모음의 체계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죠? 물론 여기에는 자기 어떤 개인적인 어떤 믿음이나 신념이나 또는 관습 같은 게 영향을 미쳐서 판단에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사실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말 사실 가능하죠. 왜 가능한가?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소리 그 자체를 구강에서 만들어지는 소리를 따지는 게 쉽게 얘기해서 자음 모음 따지는 게 더 구체적으로는 조음, articulatory phonetics, 음성학. 그냥 우린 여기서 음성학이라 그러는 거고 그 소리가 서로 어울려서 서로 변화하고 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서로 어울리고 이런 것들을 음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하위 분야의 관심사들 중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미인들은 쌀 구분하지 못한다.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걸 갖다 여러분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싱어송 그래요? 아니면 싱어송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느끼고 있지 못했지만 사실은 우리 말에서는 쌍시옷에 가깝게 발음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지만 또 한편으로 어느샌가 우리는 S는 시옷이라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서로 모순된 두 생각의 괴리가 경우에 따라서 우리에게 착각을 불러일으켰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전문 용어를 최대한 자제하고 앞으로 이제 봐야 되니까 우리말에서 시옷과 쌍시옷은 서로 이렇게 의미의 차이를 가져왔는데 영어에선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별개의 의미를 가져오는 별도의 독립된 자음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고 우리말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일단은 그 정도로만 이해하도록 하시죠. 그 다음에 비읍과 피읍은 각각 비와 피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국어학자들하고는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뭐 국어학자도 저가 뭐 어떤 저희 직업의 특성상 굉장히 자주 만나는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특히 젊으신 분들은 요즘에는 국어학 하시는 분들도 영어를 잘해서 막 영어로 국어 문법도 세계에 소개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부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BUSAN이라고 쓰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말의 비읍이 영어의 비에 해당되는가? 그렇죠. 그럼 원어민이 읽으면 어떻게 읽겠어요? 그렇죠. 그걸 갖다 과연 우리처럼 부산으로 읽겠는가? 그렇지 않겠죠. 부산 이런 식으로.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영어에서 BEE 어떻게 읽어요, 여러분? B예요? B가 아니죠. B. 그렇죠. 마치 앞에다가 으라고 하는 말을 하려다가 마는 것처럼. 그렇죠? 비가 아니라 으를 빼고 비. 근데 비가 아니잖아요. 비가 온다 할 때 그 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무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스펙트럼의 문제거든요. 아주 유성일 수 있고 아주 무성일 수 있는 수많은 그 단계 사이에 한 가운데 위치해 있는데 우리말의 비읍은 과연 유성에 가까운가 무성에 가까운가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 부산을 B로 적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P로 적었거든요. 그 P로 적었던 이유도 사실 있거든요. 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죠. 그 다음에 영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think와 think를 구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th로 발음된 이 발음 기호가 어떻게 우리 보통 이렇게 번데기라 하죠. 여러분 번데기 하면 안 되죠. 이거 세타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세타 사운드죠. 세타 그렇죠. 자 이걸 갖다가 세타죠. 세타 그렇죠. 히라보에서 유래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타 사운드하고 이 S 사운드, 스 사운드를 구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귀에는 이러한 것의 구분이 둔화되어 있는 거죠. 왜?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학습이나 어떤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 중에서 영어를 배우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별개의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개별 소리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오늘은 그냥 관심을 가지시고 흥미를 유발한다는 차원에서만 한번 들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영어학이라고 하는 것을 난생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뒤에 가면서 우리가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음운론은 이제 그 소리가 모여서 어울려서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그 체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영어에서 PLA로 시작되는 단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을 얘기하는 거, plant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LPA로 되는 거, 르빠 이런 단어 영어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들의 두뇌 속에서 이 단어를 갖다가 튕겨내는 거죠.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거를 왜 안 받아들이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가설을 세울 수 있냐면은 어떤 이 모음 앞에서 자음이 배열되는 데 있어서 어떤 규칙이 있지 않겠느냐. 말 그대로 배열의 규칙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은 음소 배열론이라 그래요. 그렇죠? 예. 이런 걸 갖다가 음소 배열론이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음소 배열. 그렇죠?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까 소리를 폰이라 그랬죠. 그렇죠? 포노 택틱이에요. 포노 택틱. 그렇죠? 전략 전술의 택틱이잖아요. 포노 택틱스예요. 음소 배열론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포노 택틱스. 이상하다.
이 단어는 분명히 있는 단어인데 빨간 줄이 가네요. 그렇죠? 확인을 해봐도 맞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Phonotactics. 이뭐 컴퓨터가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니까 이렇게 줄을 걷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상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Phonotactics. 그리고 차지에 말씀드리면 제가 스펠링에 좀 약합니다.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고 틀린 거는 같이 고쳐가면서 하시자고요. 근데 Phonotactic은 이상 없는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독자는 동화를 읽고 동화는 독자를 읽고 해서 운율이 느껴지는 거. 이게 운율이 안 느껴지면 좀 삭막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에서는 독자는 동화를 읽고 동화는 독자를 읽고 이런 어디서 제가 우연히 봤어요. 제가 뭐 동화라고 하는 그런 신문을 특별히 뭐 편애하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공부 차원에서 보니까 자, 운율이 느껴지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원어민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도 운율을 느낄 것인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오늘 파닉스를 해보겠습니다. 자, P로 시작되는 단어, 자, 우리 P로 시작되는 단어에는 파이가 있어요. 그렇죠? 또 머리핀이 있어요. 이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한국어에서는 전부 피읍으로 시작되니까. 영어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영어에서 의미가 있는 거는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모음 이후에 게 반복이 되는 거. 그러니까 모음이 중성이라고 하면 중성과 종성이 반복이 되는 거.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파이를 했다 위에서 파이를 했다 그러면 그다음 어떻게 돼요? lie 그렇죠? 파이 lie 그렇죠? 그럼 막 핀을 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틴 그렇죠? 딘뭐 이런 거 이런 게 바로 라임이에요. 이게 라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음 이후의 말들이 반복되는 거. 언어학적으로 라임은 모음과 모음을 따르는 자음이 라임이거든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론 뭐 여기서 이제 호기심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한 거일 수도 있고 우리가 책에서 기초편이기 때문에 이걸 깊이 다 다룰 수도 있고 안 다룰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미리 양해를 좀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이라고 하는 글자가 한국에서 가능한 조합인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우리가 안 쓴 거죠. 자, 예전에 그 무한도전을 하는 친구들이 농사를 져가지고 쌀 이름을 멍이라고 했어요. 멍미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말에서 무, 어, 이응은 가능한 조합이에요. 근데 없는 거예요. 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뭐라 하냐? 이걸 갖다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사건이죠. 우발적인 거죠. 그렇죠? 이걸 갖다가 accidental. 이거는 이제 언어에 있어서의 어떤 공백인데 이거를 우연한 공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연한 공백. 그렇죠? accidental gap이죠.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체계적인 공백이라는 거. 그렇죠? systematic gap. 이건 체계적인 공백이에요. 체계적 공백. 예를 들면은 남이라고 하는 글자는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남이라고 하는 글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앞에다가 남 앞에다가 받침에다가 이런 리을을 갖다가 넣어보고 싶어요.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아니면 이 앞에다가 또 기억을 이렇게 놓고 싶어요. 안 되죠. 이런 게 우리말에 없잖아요. 아예. 그렇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니은이 있는데 이게 되는가? 요까진 되죠. 뇨. 그렇죠? 이러면은 뇌? 이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냥? 그렇죠? 아니면은 람? 뭐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말에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이런 거는 체계가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말의 어떤 사운드 시스템 자체가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체계적인 공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뭐 멍이라든지 남이라든지 이런 거 우연한 공백이 되는 거죠. 좌우간 이런 식으로 소리와 소리의 체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음성학, 음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형태론과 통사론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단어 구 문장에 대한 분석인데
단어에 대한 분석이 형태고 구와 문장에 대한 분석이 통사론이에요. 물론 문장도 나중에 가면 구예요. 사실은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문법에서 볼 때는 구하고 절은 구분하는데 사실은 문장과 절도 구조 하나에 그렇죠. 하나 IP라고 표현을 하거든. 나중에는 전부 프레이즈 레벨로 전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해봐요. 우리가 어떤 수준에서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정말 신념으로 믿고 있는 것들이 그 다음 수준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자, 어쨌든 형태로는 우리가 영어로 morphology라고 얘기하는데 morphology는 어떤 단어의 형태, 단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word formation에 대한 그런 학문입니다. 관심사는 이런 거죠. 새로운 낱말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조어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말을 만드는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요새 브런치라고 하는 말 많이 쓰잖아요. 옛날에 없던 말인데 만들어졌죠. 당연히 요즘 아시겠죠. 아침하고 점심 사이 먹으니까 브렉퍼스트하고 런치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먹미 이런 전혀 새로운 말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햄버거는 햄과 버거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잘못된 분석이죠. 그렇죠? 이건 원래 이제 햄버거라고 하는 것은 함부르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얘기거든요. 독일의 함부르크 지방에서. 원래 분석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언어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잘못 분석을 하니까 뭐 햄버거, 치즈버거, 무슨 뭐 라이스버거 하다못해 뭐 무슨 새우버거, 김치버거 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이 대중의 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언어학에서는 거꾸로 그것도 이제 분석을 해주죠. 이런 것들이 있어. 그건 이제 민간 어원 이런 식으로 별도로 이제 명칭을 부여하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단어의 형태에 대해서, 단어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 가령 우리말에서는 참 인간적이다 이런 말은 되는데 사람적 이런 말 안 써요. 근데 우리가 왜 안 쓰는지는 우리가 설명 못 합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안 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어떤 시스템이 작동은 하는데 그 시스템을 정확하게 설명은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겉으로 끄집어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언어학자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초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OUS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형용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전문적으로 전미사라 그러죠. 그래서 fame에다가 OUS가 붙어서 famous가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민족주의, 국수주의라는 nationalism에도 OUS를 붙여서 민족주의적인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 수 있을까? nationalismus. 영어에는 이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ism이라고 하는 말과 ism이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형용사를 만드는 OUS가 서로 연동하는 체계에 있어서의 어떤 논리와 규칙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는 소리의 시스템을 봤죠. 이번에는 단어 안의 시스템을 보는 거예요. 그거를 morphology, 형태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통사론입니다. 통사론은 신텍스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말로 할 때는 통사론, 구문론, 문장론이라고 하는 거. 프레이즈와 센텐스의 구조. 이번엔 단어보다 커졌죠. 나중에는 센텐스가 프레이즈 레벨로 이제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 촘스키라고 하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촘스키의 신텍스에서는 센텐스가 프레이즈로 들어가는데 우리말에서는 통사론, 구문론, 문장론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문장이 제대로 배열되는가.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은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1형식, 2형식, 3형식 그게 바로 통사론의 시작입니다. 문장론의. 그러니까 지금은 촘스키가 그 신텍스하고 거의 동일시화돼 있지만은 정확하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일반 문법은 전부 신텍스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문장에 대한 이론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장을 하다 보면 그 문장은 결국 프레이즈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 그린하우스가 떨어져 있죠. 이거의 차이점이 무엇이겠느냐. 그렇죠? 물론 이제 이거는 앞에 있었던 포놀로지하고도 연결이 되긴 됩니다. 이 경우는 여기에 강세가 있어야 되고 이건 여기에 강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것이 이제 초록색의 집이 될 것이고 이것은 이제 온실이라는 그런 뜻이 되죠. 이거는 이렇게 수식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고 이것은 하나가 단단하게 결합해서 새롭게 새로운 단어가 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소위 합성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물론 이 경우는 형태론에서 얘기를 해도 되는 거지만 일로 가져와서 프레이즈라는 관점에서 한번 가져왔거든요. 그럼 이 내부 구조에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노암 첨스키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장에 대한 이론을 다루는 게 신텍스인데 그 신텍스를 완전히 바꾼 사람이 1957년 이후에 노암 첨스키라는 얘기. 그분이 57년에 발표한 그 논문에서부터 이 신텍스는 긴 여정을 걸어오면서 반세기를 넘어가면서 많은 언어학자들을 울리고 또 희망의 희열에 차게 했던 그 분의 이름입니다. 일반인들은 이제 그 정치 비평가로서 사회학자로서 훨씬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고요. 전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아직 생존해 있는 분인데 한번 여러분도 시간을 내서 읽으면 굉장히 도전이 될 건데 전기인데도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면서 읽었어요.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랬겠지만은 너무 어마어마하신 분이라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신텍스, 즉 일반 영문법을 배울 때 동사하고 목적어 사이에 부사를 넣지 마라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고급 학습자들, 비전공자들은 타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부사를 넣을 수 없다. 이걸 지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 용어를 빌리자면 이것은 굉장히 폭력적인 지식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면 하지 마 그런 거예요. 제가 혹시 왜 그런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냥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이거예요. 근데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왜 그런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에 대한 출발이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첨스키의 주장이지만 한국어와 미국어가 동일한 심층 구조에서 출발했는가? 심층 구조, 저 밑에 구조, 출발할 때 우리 뇌 속에서는 구조가 같은데 입으로 나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스위치, 이 parameter, 맥의 변인이 바뀌어서 그렇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주의 문법이다. 보편 문법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첨스키는 UG라고 불렀던 거죠. 그렇죠. 이걸 갖다가 universal, 우주의 문법이다. 그렇죠? universal grammar. 그렇죠? 자, 틀렸을 때는 이렇게 고치는 게 제일 좋죠. universal grammar. 그래서 우주의 문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뭐하니까 이걸 갖다 우리말로 얘기할 때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우주 문법이 아니라 보편 문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편 문법. 그렇죠? 자, 통사로는 형태로는 단어, 통사로는 구문장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연구의 단위를 가지고 따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음성학 의문론은 사운드, 그렇죠? 그 다음에 형태론, morphology는 word, 그죠? 통사로는 phrase, sentence, syntax는. 자, 이번에는 의미론과 화형론을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어학적 의미와 발화자의 의미다. 그렇죠? 이걸 만약에 영어로 적는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영어로 적는다면 linguistic 의미라고 하는 거, 그렇죠? I자가 빠졌네요, 그죠? linguistic sense. 제 참 센스 있다 그게 아니라 미닝을 의미. 여기서 센스라고 하는 거는 미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미닝. linguistic sense냐 아니면은 발화자 speaker sense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화면에 없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학생들에게 너 참 잘했어 이거 하고 아니면 잘한다 다르죠? 여러분 이거 의미 못하면 안 돼. 잘한다의 linguistic sense는 잘했다는 얘기인데 speaker sense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감이 조금 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 못하면 한 언어를 진입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앞에 있었던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 관심을 가지는 게 그거를 연구 대상으로 해서 분석하는 게 semantics고, 그죠? 발화자 의미, 그렇죠? 발화자, 스피커 센스라 그랬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그 발화자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나, 랭귀지 유스에 관심을 가지는 게 화용론이 되는 거죠. pragmatics. 왜냐 우리가 practical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실용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이제 스피커 센스에 관심이 있는 거죠. 스피커가 랭귀지를 어떻게 쓰느냐 그런 게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미닝은 semantics고요. 그죠? 자, 이런 거에 관심사는 이런 거죠.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사전을 찾으면 의미가 쭉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쭉 있는데 그걸 또 그 한 단어로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 단어가 의미가 여러분 보면은
완전히 서로 이렇게 개별화된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 같죠. 여러분 만약에 그 모든 의미를 원어민이라고 다 기억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들의 머릿속에서 한 단어 여러 가지 의미가 이렇게 확장이 된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소위 요즘에 유행하는 의미론 중에서 이제 인지 의미론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능동태, 수동태, 했다와 됐다가 과연 인지, 여기 인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동일한가? 우리는 지금까지 동일하다라고 생각해서 바꾸면서 했는데 과연 동일한가? 그렇지 않죠. 이럴 때는 능동을 써야 되고 이럴 때는 수동을 써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에게 책을 주었다. 그렇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걸 바꾸면은 전치사 to가 살아난다.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졌지. 과연 이것의 차이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그죠? 예. 이 두 개는 사실 다른 거예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맨날 같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예비 교사나 아니면 현직 교사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 이퀄부를 갖다가 얼마나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거. 정말 필요할 때만 써야 돼. 이거는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써야 되는 거지. 사실 이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의미론을 전공한 학자들의 오랜 세월 동안의 공통된 중론은 뭐냐면은 동일한 한 쌍의 어휘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일한 한 쌍의 문장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한 거죠. 그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스텝 바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라인 바이 라인에서 분명히 a step, a step, a line, a line인데 왜 여기 관사 안 썼냔 말이에요. 그러면 무관사는 이렇기 때문에 무관사다. 이런 거는 폭력적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소위 원어민들의 머릿속에 이러한 의미가 어떻게 인지에 그려지는가 의미를 따지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게 의미론, 시멘틱스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영어학 박사지만 또 세부 전공이 있잖아요. 제 전공이 시멘틱스 전공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말을 하려면 여기서 할 말이 제일 많지만 항상 의미론 강의할 때 많이 자제를 합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자, 그다음에 화용론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커 센스라 그랬죠. 발화자 의미. 그래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예를 들어서 Isn't this room too cold? 이게 만약에 언어학적 의미라면은 이 방이 너무 춥지 않습니까? 하면은 yes나 no로 대답해요. 춥습니다. 안 춥습니다. 대답해야 되는데 야, 여기 방 좀 너무 춥지 않냐? 방 너무 춥지 않냐? 만약 어떤 사람이 히터 옆에 있어요. 야, 너무 춥지 않냐? 히터 좀 켜달라는 얘기거든요. 바로 대화자들은 그들의 담화를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거죠. 냉정하게 분석을 했을 때는 이 방이 춥지 않냐라고 물어본 것은 방이 춥냐 안 춥냐의 여부를 묻는 질문인데 그 질문을 청자는 히터를 켜달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yes, no question을 요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언어 그 자체로 봤을 때는 서로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딴소리 하고 있는데 그들의 대화는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화자가 의도적으로 딴소리를 하는 거는 나는 이 문화에서 알아듣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언어에서 알아듣겠다 이 얘기죠. 이런 것들이 바로 화용론의 연구 분야가 되고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는 그리고 또 연구할 자료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TV나 인터넷이나 어떤 유튜브나 이런 거 키면 연구할 자료가 끝도 없이 나오죠. 이런 것들. 그렇죠? 굉장히 재밌는 그런 분야인데 예전에는 순수 언어학 분야에서 물론 지금도 순수 언어가 아니 응용 언어학입니다. 배제가 되어 있지만 최근 들어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교원 임용 시험에서도 적극적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거죠. 남편과 아내의 이제 대답인데 What time is it? 이렇게 물었더니 Well, the paper is already come. 남편은 what time을 물어. 지금 몇 시냐 물었는데 아내는 대화를 일부러 엇갈려서 진술을 딴소리를 일부러. 근데 남편 화 안 낼 거예요.
왜냐하면 둘 사이에 신문이 언제 배달되는지에 대한 어떤 공유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딴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올바른 적법한 그러한 대답이 된다. 그렇죠. 이걸 이제 경륜을 의도적으로 위반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화자들이 그들의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대로 협력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196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내용이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화용론 편에 가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화용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어의 역사 및 기타 연구 분야. 자, 영어사. 제가 학교에서 거의 매 학기 담당하고 있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물론 뭐 전공에서 하는 영어사는 고대 영어, 중세 영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베올프 하면은 what we got 되냐 있냐르다 게오드 킨닝가 드림야 프렌드 뭐 이런 것들 막 가르치죠. 어떻게 보면은 좀 현대의 영미인들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고 지나치게 전공 분야인 것 같지만은 그래도 전공을 하는 사람이 그 전공의 역사를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찾으면 일단은 마지막은 역사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우리의 관심을 가지는 거는 이제 쉬운 얘기를 하면은 앵글로 섹슨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말하자면 앵글족과 섹슨족이거든요. 들어본 적 있나? 들어봤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 처음부터 영국에 산 종족인가? 그렇죠? 아닙니다. 이 사람들 유럽 대륙에서 건너간 이 게르만족입니다. 이 사람들도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하고 영국 사람하고 혈통이 같아요. 가가지고 거기 살던 사람을 밀어내고 자기들이 영국 그 섬 본토를 차지해서 살게 된 그 사람들이죠. 이런 얘기들이 이제 흥미롭게 나오고요. 뭐 이런 게 하다 보면 이제 영어가 이제 아까 앞에서 배운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음을 다룬다 그러면은 음성 음운 그렇죠 단어 형태 통사 의미 이런 것에 있어서 또는 활용에 있어서 역사가 지나면서 어떤 식으로 언어가 변천하는가 예를 들면 이제 영어에서도 어떤 그 모음이 한 단계씩 상승하는 쉬프트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예쁘다라는 말 대신에 이쁘다라는 말 훨씬 많이 하고요. 그렇죠? 내가 해라고 하는 이인칭을 네가 이런 식으로 모음이 한 단계씩 다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의 그 현대 영어에서 일어났던 그 Great Vowel Shift 대모음 추이하고 비슷한 현상이 우리말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의 역사와 관련돼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 언어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social linguistics 해가지고 그 사회라고 하는 social하고 linguistics가 결합했는데요. 상류층의 언어, 하류층의 언어. 요새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떤 계층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라 그래서 민감한 주제지만 민감하다라 그래서 안 꺼내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필요한 환부를 의사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처럼 연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건 사실 1970년대의 연구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상류층의 언어, 하류층의 언어. 그러니까 뉴욕의 어떤 백화점에서 사람들이 언어를 분석해보니까 다르더라.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사회에서 언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게 사회 언어학이죠. 어떤 말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중앙과 지방 중 어느 곳에 잘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유행어가 중앙에서 만들어질까요? 지방에서 만들어질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중앙이죠. 그래서 그 변방 컴플렉스라는 게 있거든요. peripheral complex라고 있어서 지방은 어떤 새로운 신조어가 만들어지는 게 덜 개방적인 그런 상황이 있죠. 듣기 평가 문항으로 길찾기가 제시되는 이유고 사실은 사회 언어학은 문화와 관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길을 찾을 때 상대방에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저기로 가세요. 별로 기분 나쁘지 않지만 영어에서 그렇게 대답하면 큰일 나죠. 무례한 거예요. 영어 듣기 평가에서 길찾기 기억나세요? 일로 몇 미터 가다가 우회전하다가 좌회전하다 반대편에 뭐가 있고 뭐 빵집이 있고 마지막에 you can't miss it. 이게 이제 영어의 문화거든요. 이 문화의 차이는 또 언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그 문화의 차이 때문에 마지막에 칭찬을 들은 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새 우리도 좀 바뀌어서 요걸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아직은 겸양의 문화죠. 아닙니다. 라는 부정에 있어요. 겸손의 문화. 그렇죠? 하지만 부모님 세대
와는 달리 요즘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또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칭찬하면은 당연스럽게 인정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뭘 새삼스럽게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대했던 답이 안 나와서 조금 당황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문화가 언어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언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지식의 총화가 머릿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어떤 뭐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분도 계시고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걸 공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언어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개론서 이상의 수준이 없이는 사실은 함량 미달이죠.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 분야를 갖다가 정복은 안 되죠. 여태까지 선배들이 해온 거를 쭉 보는 그런 과정이죠. 또 계속 봐야 되고, 그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비전공의 분들이 그 화려한 쇼맨십으로 인해서 학교 교육을 제치고 앞서 나가는 게 좀 안타까운 그런 차원에서 뭐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더 현직 제대로 된 전공자들이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좀 더 분발해서 보다 전문가적인 그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주로 이제 그 영어 교육과 사범대학에서 우리가 많이 다루는 그런 부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들에게는 최고죠. acquisition과 learning이죠. 이게 이제 acquisition이 여기 있는 습득이고 learning이 학습이에요. 그렇죠. 차이는 있죠. acquisition은 natural한 거고 learning은 우리가 인위적인 거예요.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deliberate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어를 학습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학습하는 것이고 원어민들은 습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acquisition하고 learning을 유사어로 볼지 몰라도 우리 전공자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모국어에 대한 지식이 외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긍정적으로도 전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모국어가 됐던 외국어가 됐던 인간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기호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자, 그다음에 사람의 기질에 따른 외국어 학습의 차이가 있을까? 물론 있겠죠. 아무래도 성격이 활발한 내성적인 사람보다는 외향적인 사람이 영어 학습의 진도가 빠르다. 이런 설도 있고요. 또 그 반대로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외향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디테일에 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런 관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습득 및 학습 이론의 관심이고요. 문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습이 되는 게 맞나 아니면 하다 보면 저절로 습득되는 것인가.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대체적인 중론은 우리의 제2 언어 내지는 외국어의 관점에서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학습을 통해서 학습 이행의 속도를 전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말로 form focus라고 얘기하는 거죠. 형태에 좀 초점을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책의 이 강좌의 소스 참고로 삼았다. 여러분이 뭐 책을 사서 보시면 더 좋겠고요. 뭐 지금 시중에는 좀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거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two questions worth asking about linguistics. 언어학에 관해서 우리가 그 물어볼 가치가 있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첫째는 자, What do linguists study? 자, 언어학자들이 무엇을 공부하는가? 언어학자들의 대상은 무엇인가?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우리는 뭘 배우느냐? 마인드를 연구하는 것이다. 마인드. 그렇죠? 근데 이 마인드라고 하는 게 마음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In particular, they study the unconscious knowledge. 그렇죠? 무의식적인 지식이죠. Speakers have about their language. 화자가 그들의 언어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그러니까 어떤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혀 공부를 일자 무식으로 하지 않았어도 그들의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해요.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잘하죠. 한국의 영문학 박사보다 미국의 거지가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느냐? unconscious knowledge예요. 그 unconscious knowledge가 바로 mind예요. 이 끝에 나오지만 뭡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mental rule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grammar라는 거예요.
grammar. 그 grammar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소리에 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단어의 형태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다시 얘기해서 음성과 의문의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다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것이 grammar예요. 근데 우리는 grammar 하면은 지금까지는 syntax라고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죠. 이 mental rule이 바로 grammar가 되고 그게 mind고 그게 unconscious knowledge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문법이 무엇이냐? 문법은 뭡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언어 구사를 위한 모든 규칙의 총화가 바로 문법이다 이 얘기예요. 그 규칙에는 소리에 대한 규칙과 의미와 단어의 형태, 기타 아니면 어떤 이 단어의 쓰임새, 어떠한 상황에서의 쓰임새, 모든 규칙.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적법한가, 부적절한가, 모든 것. 그게 바로 그래머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래머를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second, how do linguists study?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그래머를 어떻게 연구하는가? 대답은 indirectly, 간접적으로. 왜 간접적이냐? 대상은 많은데 그 대상들이 the rules that speakers know unconsciously,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규칙이 are not directly accessible. 접근 가능하지 않아요. Linguists can ask speakers about the rules. 스피커에게 룰을 물어보면 원어민이 이 룰은 이렇다고 가르쳐 주나요? 뭐라고 해요? That's the way we speak English.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냥 우리는 그렇게 말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룰은 몰라요. 룰을 우리가 현상을 보고 만들어내야 돼요. Because speakers aren't aware they have that. 그들이 룰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linguists have to study something concrete. 구체적인 그들이 발화하는 구체적인 그들이 사용하는 구체적인 그러한 것들을 연구해야 돼. That's associated with these mental rules. 그렇죠? 이런 mental rule과 associated 이런 그 something concrete한 것을 연구를 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원어민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즉 마인드에 들어있는 그 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시스템을 그들의 현상을 보고 indirectly하게 연구하는 거. 이게 바로 언어학이고 그 언어학의 목표가 바로 이런 그런 규칙들의 mental rule의 총합, 소위 얘기해서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참 굉장히 그 언어학을 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우리가 1강을 거의 50분 가까이 됐는데요.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내가 앞으로 뭘 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26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25강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25강에 걸쳐서 한번 다뤄보겠고요. 강의는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최대한 편안하게 진행을. 지금 여기는 저희 집입니다. 제 사무실이 아니고 집에서 오늘 첫 강을 편안하게 해봤습니다. 편안하게 해야 좀 편안하게 나올 것 같아서. 아무래도 강의실에서 하는 거랑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하지만 첫 강에서 필요한 얘기는 빠짐없이 했던 것 같고 시간도 넉넉하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25강을 통해서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영어학 개론의 전반적인 둘러보기에 관한 첫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